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양평에서 오숙자 작곡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그 관현악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태리에서 입상도 하시고 이러면서 관현악 작품을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셨는데 언제 오페라의 작품들을 쓰셨잖아요. 네. 이제 상당히 빠르게 여성 작곡가로서는 아마 최초로 쓰신 것 같은데 원술랑, 황진이 이 큰 작품들을 대작을 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오페라의 작업이 시작됐는지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음악 놀이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항상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고 연극을 보러 다니고요. 네. 그걸 또 보고 난 것 또 보고 항상 영화도 본 것을 또 보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니까 영화관에 가는 게 금지했었어요, 금지됐어요. 그때는. 네. 그러면 몰래 다녔어요. 네. 그래 거기에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영화 보면 나쁘다 이래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 보고 싶은 한 번 보고 나면 거기에 음악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게 생각이 안 나. 한 번 더 와서 그걸 기억을 해야지. 이런 그 욕심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한 5편까지는 보통 본 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배경, 그 고전 드라마, 영화, 고전 영화들이. 그 벤허라든가 그렇죠. 뭐 명작들이 음악이 많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오드리 헵번도 나오고. 네. 그걸 중학교 시절에 이제 그것도 단성사무에 가서 보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TV에도 그걸 또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그 영화 음악에 심취가 됐어요. 네. 그래서 참 그 이런 장면에는 오케스트라가 브라스가 어떻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그 사랑의 테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고 그 각양각색 그걸 섭렵하기 위해서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스토리는 뭐 한 번 보면 다 알지만요. 네. 그런 그 저의 생활에 그런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 항상 뭐 또 드라마도 또 예사롭게 안 봐요. 저기에는 저 배경음악이 안 맞는데 저 방해하는데 지금 대사를 또 뭐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저긴 참 배경음악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늘 그 분석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러면 드라마라는 것은 연극,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음악극에 오페라에도 그건 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왕 작곡을 했으니 그걸 나는 오페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그 의욕이 막 이제 솟아오른 셈이죠.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뭐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영화 보는 것도 금기시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곡계에서도 영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많잖아요. 네. 저도 김동진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뭐야, 저구름 흘러가는 거. 네. 그게 영화에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최무룡 나오는 주제가예요. 건가요? 주제가예요. 그때 영화 음악 썼다고 많이 왕따를 당했어요. 좀 김동진 선생님이. 근데 그 이야기도 들으셨죠? 김동진 선생님한테. 네,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오페라로서 이제 드라마를 표현하는데 제가 뭐 그때 그 오페라를 열심히 관람하고 막 많이 보고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대충 국립극장이나 또 뭐 이런 데서 공연하는 거는 예술의 전당이나 늘 관람을 했죠. 그거는 뭐 음악가가 사랑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따로 제가 오페라 공부를 특별히 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 장면이
그 드라마틱한 표현이라도 이게 배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표현이 수월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쉽게. 어. 그것도 모션 하나하나가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럴 때 음악을 배경을 뭘 깔아주는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근데 대개 작곡가들이 그걸 안 해서 연출가가 아주 그렇죠. 난감해서 좀 그 몇 마디만 좀 메꿔달라, 네, 열 마디만 네, 해달라 네, 이러면 네, 네. 안 해, 모두들 안 하시고 안 따르신다고 그런 불평을 그러니까 이제 연출가가 캐릭터는 하시더라고. 물론이고 장면에 대한 공간감까지도 그렇죠. 다 계산을 해서 다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작곡가는 음악만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극적 구성과 연기적인 바탕이 되는 표현. 거기에 그 표현하는 그 대사에 맞는 음악 구성은 기본이고 예. 또 거기에 배경으로 깔아주고 연기를 더 극대화시키고 그런 극적인 효소를 야기시켜줘야 하는 게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돼야 되고 연출가가 돼야 되고 작곡가 이전에 총 말하자면 감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페라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 무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작곡가 내부에서부터도 벌써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작품이 뭐였죠? 원술랑이에요. 네. 네. 이건 어떻게 작품에 의뢰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제 그때 서울 오페라단 단장 김봉인 선생님이 예. 이제 경희대학교 교수로 성악 교수로 계셨는데 국내 창작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늘 그 기존에 있던 춘향전 또 뭐 왕자호동 다 이제 그런 기존의 건 다 공연을 했잖아요. 네. 초연이 없잖아요. 초연이 없죠. 네. 근데 좀 초연을 역사적으로 오페라단에서 한번 탁 그 공연을 갖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동료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소재로 해야 할 것은 남겨주지 않고 하나 그 암시를 안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대답만 무조건 해놓고 네. 제가 유치진 선생님을 네. 만나뵀어요. 극작가 네. 유진. 네. 그래서 그 MBC 방송국 위에 카페에서 선생님을 만나뵈서 대본을 어떤 걸로 하면 좋겠느냐 그걸 여쭤보니까 화랑 얘기를 한번 써보지 그래.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물이고 화랑은 우리나라의 귀한 그 역사적인 그렇죠. 특수한 그 존재들이고 네. 화랑에 정신이 깃들여 있고 그러니까 그걸 소재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대본을 그럼 누구한테 하나 그러다가 그때 연출가이시고 국본도 쓰시는 표재순 선생님한테 네, 표지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네, 예. 그렇게 2년을 걸렸어요. 국본 쓰는. 그분도 그걸 안 써보셨을 텐데, 오페라는 참. 네. 네. 그래서 대본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듭거듭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합창곡 또 무용곡 또는 아리아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들어가고. 추가가 되고 가미되고 네. 그랬죠. 그 이제 오페라는 사실은 뭐 작업을 안 해본 사람은 네. 집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뭐 집 이야기 못 하잖아요. 네, 사실 좀 오페라는 어려워요. 해봐야 알잖아요. 네. 하면서 작품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 같은 그러한 그 영상이 작곡가 머리에 벌써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물론 대본을 보고서는 대본의 역사성과 거기에 주인공의 가장 중요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거 중점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요걸 더 살려야겠다. 극본 그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사전 연구는 작곡가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원슬랑은 정말 대담하게 초연 제가 처음 작곡하는 오페라지만은 거의 300여 명
가까이 동원되는 그랜드 오페라예요. 그랜드, 네. 그래서 무용단만 해도 3파트 무용단이에요. 하나는 태권도 화랑이 하는 태권무. 그들은 또 따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또 궁중무는 고전무용이 담당을 해야 되고, 또 태국산 협곡에서 당나라와 신라하고 이제 싸움하다가 죽은 망령들, 그런 망령들의 무용도 그거는 어이구. 이제 영혼에 그거 다 3파트로 다 무용을 나눠서 많이 쓰셨네. 네, 그랬어요. 그 네. 무용단도 네. 그 3파트 무용단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네, 작품성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피하고 있잖아. 어휴. 요즘에 와서 네. 쉬운 세상이니까 요즘에는 뭐 그 제가 이제 본 것은 대전에 할 때 네, 그때 네. 봤는데 두 상당히 번째,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보셨어요. 예, 세 예. 번째 때 보셨어요. 대전에서 이제 보면서 상당히 스케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권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것들은 뭡니까? 원술랑에서. 여기서 제가 창시한 것이 있어요. 예. 태권도의 품새 갖고 그 품새로만 늘 기합을 주고 yap하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무용화시킨 게 저예요. 무용화. 네. 그래서 그 스포츠 매거진에서 한번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네.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창시자입니다. 아. 태권무를 만든 아. 저희 오페라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도록 안무가에게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근 한 10년 전에 태권도를 약간 그렇게 무용화한 그런 작품들이 지금은 나왔거든요. 많아요. 예. 지금 파퓰러해요. 네. 미스터 트로트에 또 그것도 태권 하면서 트로트 노래하는 아주 그런 가수도 탄생하고 요즘에는 그런데 또 그래서 그때 그 태권무에 맞춰서 품새와 무용과 함께해서 그 리듬을 살려서 음악 오케스트라가 그대로 그거 나가게 그것도 작곡을 다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현재명의 춘향전, 뭐 왕자호동, 또 장일남 선생의 그 왕자호동이죠. 네. 뭐 김달승 뭐죠? 그 자명고, 김동진 선생 또 심청. 근데 제가 한 20년 전만 좀 빨랐더라면 저기 장일남 선생하고 제가 친했거든요. 친했고. 와. 그때 좀 작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것도 김동진 선생님하고도 제가 친했으니까 20년 전이었다면 제가 대본을 써서 작품을 했는데 놓쳤고요. 선생님 이 원술랑 말고 또 황진이 동방에 가 있는 황진이 하셨잖아요. 네. 그건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전원으로 이주하면서 완성시킨 예. 작품이에요. 황진이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원술랑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전쟁 장면이 있어서 많죠. 그 오케스트라가 브라스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근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러시아에서 온 네. 트럼펫리스트도 있었고 또 뭐 외국에서 온 그런 그 연주자들 네. 초빙 연주자들이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오페라 연주를 다 해봤어도 이렇게 브라스가 활약이 많은 건 자기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다. 힘 많이 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고맙다고 내가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예. 그런 데 비해서 황진이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의 그 재원인 시인이고 재원인 그리고 또 여성의 선각자나 다름없는 그 황진이를 다룬 것이라 우선 아름다움을 위주로 해야겠다. 그 타이틀 롤이 황진이니까 그리고 또 황진이를 상업화해서 영화나 뭐나 그래서 하나의 그 섹스 어필하는 그런 여성으로만 그 활용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선각자고 대단한 재원이고 네. 조선시대 그 사대부 그 정말 그런 귀족들과
함께 술자리를 나누면서 시어로 즉흥으로 주고받는 기가 막힌 재혼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재혼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내가 살려야겠다. 진정한 황진이의 재능과 사상과 그걸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오페라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진이는 뭐 여러 소재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영화, 연극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작곡가 선생님께서 동방의 가인이라는 걸 붙여서 네. 정말 황진이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한 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오페라는 이게 첫 작품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황진이라는 소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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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이제 오리엔탈 뷰티. 네, 오리엔탈 그래서 뷰티. 이거는 동방의 가인. 정말 동방에 이런 가인이 우리 조선 시대에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작품을 국립극장에 할 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작품성도 있고 또 매력적인 부분도 많고 또 참 잘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엔딩 장면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화시켜서 그렇게 마지막 그 장면 어떻게 처리했었죠 그때? 네, 그때 이제 황진이가 병이 들면서 마지막 유모한테 유언을 하면서 자기 시신을 개성 근처 개울에다가 버려두라. 네. 나는 살아생전에 죄 많은 여인이니까 까마귀에 밥이 되도록 하겠다. 예, 그 맞아요. 유언을 하면서 숨을 거두죠. 네. 그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유모가 아씨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전에 황진이가 그 6년 동안 계약 동거를 동거, 했던 예, 예. 이사종이며 이사종. 사모했던 서경덕이며 그 모든 어머니며 다 돌아가신 분들이 다 됐어요. 그 영혼이 다 뒷장면에서 나타나서 휘날에는 모든 합창가다 울어 오진이 황진이 그러니까. 그 합창가다 울어서 진지하면서 비장하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돼 있죠. 그때 저도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상당히 근데 그 연출가가 그렇게 한 겁니까? 뒤에 엔딩의 그런 장면들 처리? 제가 했습니다. 아, 네. 대본에 없는 걸 예.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출가가 제가 대본에 그렇게 써놓으니까 네. 그걸 보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의기투합을 한 거죠. 네. 그거는 만약 그 장면을 연출자가 이러지 마시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좀 속상했겠죠. 자, 그 작업을 하면서 네. 그 황진이를 작업하면서 이제 대본이 있고 그다음에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표현할 때. 예, 분석이 대본을 읽으면 분석이 되죠. 음. 네. 그 이사종은 이사종대로 또 서경덕은 서경대로 정말 그 학자고 또 그 어머니 저기 황진이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대로 또 그 이전에 황진이 그 소녀 15, 6 그 소녀를 짝사랑하던 그 총각이 있어요. 네. 그 상사병으로 네, 죽죠. 그렇죠. 상해 못 나가게. 네네. 그래서 그 상여 나가는데 그렇죠. 황진이가 자기 그렇죠. 속옷을 벗은 치마, 던지니까. 속치마를 던져주면서 그거 상해가 풀려나가는 거죠. 가게 하면서 그때 자기는 황진사의 비록 양반의 딸이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양반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때 그 기생이 되기를 선언을 하죠. 그 첫 막인데 어머니가 그때 진이야 하면서 통곡하는 그것으로 끝나죠. 이제 학교를 네. 그냥 스스로 그냥 교수직을 던지고 네.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이 작업할 때는 상당히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작곡가 이제 스승이나 뭐 동료들이나 그런 작곡하는 행위가 고통이다. 다들 그러셔요. 예. 아기를 분만하는 고통이다. 그래서 아기를 태동시키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 그래서 그 대담이 김규현 선생님하고 저랑 했을 때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작품을 쓰는 게
얼마나 몰두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고통을 갖는다면은 고통이 탄생돼요. 그걸 고통을 청취자 아니 그 청중에게 그 들려주면은 고통을 선물하는 거죠. 나의 판타지, 나의 엑스타시를 나의 그 행복과 또 아름다움을 전해줘야죠. 내가 그랬더니 그때 그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이 얘기 대담이 8시간이 지속이 됐어요. 8시간이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그냥 문학적 또는 그 작곡의 머리로만 상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원술랑도 그랬고 황진이도 그렇고 어떤 체험적 요소 안에서 녹아 나온 그걸 위해서 뭘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제가 이제 이 원술랑 그 김유신 그 신라 예. 신라 어디죠? 경주. 경주. 네. 신라라 그러네. 제가 역사서에서 나와야겠어요. 경주에 가서 김유신 장군 묘를 참배하면서 그때 그 사랑하는 차남 화랑 원수를 싸움에 당나라의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는 거, 화랑 오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그분의 고집을 무덤 앞에서 그 시대는 그랬었나,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대에 그걸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고 표현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유령이 나와서 본 아버지의 자세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타이틀도 됐죠. 예. 그 아리아를 부릅니다. 네. 그 황진이가 이제 초연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 못 올라갔죠. 네. 네, 좀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도 겪고 또 이러면서 세계가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류의 대중 한류에서 이제 고급 한류 그래서 이제 이런 K 오페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그때 제가 느낀 느낌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작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제 오페라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벽이 매우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오페라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또 쓰는 사람도 없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작품을 쓸 때 또 좀 이렇게 유념했으면 좋을 그런 그 후배 작곡가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서곡은 맨 마지막에 써야 된다. 왜? 서곡은 전체 것을 다 녹여서 나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작곡을 쓸 때 어떻게 구도를 잡고 또 어떻게 인물을 설정하는지 표현을 주는지 이제 악기의 배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종합 요리인데 그거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오페라의 어떤 형식을 그 어느 기존 그 소구 작품에 하나도 의존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제 스타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곡은 물론 미리 작곡하는 경우도 있겠고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곡은 이 오페라 1, 2, 3막에 별개로 따로 그 연주된다고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하나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완성을 다한 후 소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카르멘도 보면요. 네. 중간중간에 있는 아리아들이 다 앞에 다 녹아서 나오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 명장면들을 아마, 앞에서 녹아서 그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야 될 예, 거예요, 예, 예. 아마. 그래서 저는 뭐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의 주제가 이중창도 있고 화랑의 씩씩한
그 행진도 있고 남성 전쟁 나가기 전에 남성 합창도 있고 태권무예 그것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씩 섬하게 암시를 줬어요. 주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페라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아리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메르디나 푸치니나 뭐 다 명작들이 아리아 때문에 네. 기억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아리아가 잘 안 나올까요? 우리 작곡에서 야 오늘 저 아리아 하나 끝내준다. 아니면 내가 저거 다시 불러야지. 뭐 리고레토처럼 여자의 마음처럼 뭐 별은 빛나간처럼. 그래서 그 아리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요. 네. 오페라가 한 번 공연하고 몇 년 있다 띄엄띄엄 한 번 공연하고 네. 그렇게 연주할 상황이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동방에 가 있는 황진이하고 원슬랑 둘을 합해서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저는 가졌어요. 아, 많이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오페라 하이라이트만 해서 이 아리아들을 다 해서 하이라이트 공연을 가졌어요.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지고 하고 또 그 바로크 싱어스 그 합창단이 동원됐고 톱 10명의 톱 성악가들이 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오페라를 가지고 갈라 콘서트를 가지는 것은 역사상 없을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아리아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한 예. 그러한 노력으로 저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노력을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그것이 레코딩돼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유튜브에는 아리아들이 나오고 합창들도 나오고 네. 제법 자주 접해요. 네. 뭐 올리셨더라고 많이들. 네. 예. 그래서 그걸 접할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때때로 이제 우리가 뭐 작곡에 대한 또 좀 그 불신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낮게 보면서 외국 작곡가들에게 우리 소재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메노디도 있었고 또 뭐 이수신 같은 것도 있었고. 예. 근데 그 외국 작곡가들 푸치니는 근데 잘했단 말이죠. 뭐 나비 부인 같은 경우. 푸치니에 대해서 아시죠? 당연하죠. 네, 네. 푸치니는 그 일본을 배경으로 게이샤의 하나의 그 주인공을 소재로 해서 이런 건데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네. 2년 동안. 2년 동안. 네. 네. 그래서 살면서 물론 일본 여행 가도 사랑도 하고 그랬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일본의 여성들의 그 습관이라든지 태도 또 게이샤의 그 어떤 특징 또 그 시스템에 하나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터득하고 공부를 해서 또 일본 그 선율 또 일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나비부에는 그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트란도트는 중국 공부를 그때 많이 안 했죠. 예. 안 했어요. 그래도 뭐 트란도트가 성공을 했고 물론 그렇긴 한데 뭐 아리아도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 막까지 작곡을 하다, 해놓고 푸치니가 조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산막은 다른 사람이 네, 제자가 제자가 작곡을 했죠. 예. 했죠. 그래서 그래도 뭐 오케스트라 간주에는 중국풍을 조금 나도록 그렇게 이제 엿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의상, 중국의 그 화려한 의상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그 의상을 더 화려하게 발전시켜서 그냥 그 드레스화 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청중들을 아주 눈여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죠. 네. 무대 장치도 그렇고.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소재 작품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무대에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또 약간 그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페라 창작과 이제
큰 축이 가고 초기에는 기악 음악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오페라가 이제 중심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예, 가곡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앞으로 우리 그 오페라에 이러한 작곡가들이 좀 더 힘을 내도록 정부 당국에 좀 부탁 한 말씀 해주시죠. 원로 작곡가로서. 네. 물론 가곡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포함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순수 음악은 지금 슬픈 얘기지만 착 죽어가고 있어요. 방송이 안 되죠. 네. 저작료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순수 음악 작곡가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세상에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지 리스닝, 즐겁고 감각적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아카데믹하고 어렵고 종합 예술을 정부의 지원 없이 누가 개인 투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며칠 연주하기 위해서 몇십억 몇억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게 손해보는 네.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요즘에 케이팝 뭐 그래서 아이돌한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즐겨하고 케이팝 따라서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나 순수 예술을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정부의 서포트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네. 있어요. 그런 슬픈 현실에 있죠. 개인 오페라단, 민간 오페라단들이 이렇게 또 작곡가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7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국격에 맞는 또 G7 20국에 맞는 그러한 그 문화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오페라에 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오숙자 작곡가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